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BYD C라이언 7입니다. 사실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중국 현지에 가서 이미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차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으니까 다시 한번 국내 사양에 대해서도 시승을 해봐야겠죠. 자, 그냥 시승할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하남 종합운동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이 왕복 400km를 주행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트립부터 리셋을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YD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98km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까지 배터리를 충전을 했는데 398km가 떠 있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지? 아, 참 운도 좋습니다. 국내 공인 인증 받은 만큼 주행거리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그래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리셋을 하고 데이터도 주행시간 평균 속도 모두 다 삭제하고 이제 강릉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강릉으로 이 목적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맵 내비게이션이 내장이 돼 있어요. 저희 강릉 경포대까지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데 197km, 왕복하게 되면 394km를 주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저희가 어떻게 이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하는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공조장치 같은 경우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기 온도가 34도 정도 됩니다. 오늘도 아직 더운 여름이니까 이 에어컨 온도 같은 경우는 이 국민 온도 22도에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저희는 2단계 다 켜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모드, 브레이크 모드 모두 다 컴포트로 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강도는 보통으로, 주행거리 표시 모드도 보통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이 차량 주행 모드를 설정하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이 도로의 최고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남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양양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양양고속도로의 최고 속도인 시속 100km에 맞게 딱 맞춰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C라이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모터를 하나 장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313마력, 최대 토크는 38kgm가 조금 넘는 수준의 출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터를 후륜에 하나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속을 해보면 7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 시속 100km까지 한번 가속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뭐 응답성이 좋거나 출력이 굉장히 강력한 느낌의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 풀가속.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313마력이라는 출력은 어떤 출력이에요? 예전이었으면 정말 다이내믹한 6기통 자동차의 출력 정도가 300마력대의 출력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13마력이라는 출력이 무색하게도 실제로 이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은 뭐 그렇게까지 다이내믹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340마력짜리 후륜구동 싱글모터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출력인데 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답답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 Y RWD나 테슬라 모델 3 RWD 이런 차들이 이 3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들의 가속력보다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정도의 이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같은 경우도 6.7초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마력대 자동차라고 하면 조금 아쉽죠. 다른 300마력대 자동차들 뭐 예를 들어서 BMW i4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무게, 비슷한 모터 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6초, 5.7초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C라이언은 제로 100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가속감이 조금은 더딘 그런 출력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감이 무디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가속 페달을 조금 어느 정도 꾹 밟았을 때도 차가 완전히 튀어나가지 않는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페달링을 잘 못해서 승객들이 멀미를 느끼게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차가 왜 이렇게 가속감이 더딘가 놓고 보면 이 차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BYD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225kg이에요. 그리고 2.2톤이 넘습니다. 무게당 마력, 이 차의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가 7.1kg이 조금 넘습니다.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속 감각이 300마력이라는 출력이 무색하게 평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무게가 2225kg에 달하다 보니까 지금 BYD C라이언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시내 웬만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기계식 주차장 규정은 작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2350kg,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2200
2650kg으로 무게가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의 98.4%가 허용 중량 이 1850kg 이하의 자동차만 수용이 가능한 구형 중형식 기계 주차장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C라이언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데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C라이언을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C라이언이 무거워서 발생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비아디 C라이언 7 말고도 못 들어가는 전기차 많죠. 현대 아이오닉 9이나 기아 EV9 아니면 BMW i7, iX 이런 전기차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기계식 주차장에는 당연히 주차를 못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차들은 약간 그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못한다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구매를 하는 차들입니다. 그런 다양한 공간과 넉넉함을 갖춘 대신에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BYD C라이언 7은 다르죠. 이 차는 오로지 그냥 데일리 용도로 그냥 편하게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이런 자동차가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BYD의 그 LFP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됐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82.56kWh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합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98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스펙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죠. 82kWh가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넣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98km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차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62kWh 배터리를 넣고서 주행 가는 거리를 400km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BYD C라이언 7은 테슬라 모델 Y RWD보다 배터리는 무려 20kWh를 더 넣고 주행 가는 거리는 2km 더 적게 인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둘 다 똑같이 LFP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BYD C라이언 7은 일단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넣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비도 당연히 떨어졌어요. 지금 전비 같은 경우는 4.3km/kWh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3km/kWh면 거의 BMW iX 같은 고급 전기차들의 전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수준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BYD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이 LFP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셀을 길게 늘려서 이 블레이드 형태, 칼날 형태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에너지 밀도를 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BYD C나 뭐 BYD C라이언 7이나 이런 차들에서는 셀을 그대로 바디에 적용시켜서 이 배터리 하부를 그냥 차체 하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셀 투 바디 시스템까지 적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다른 LFP 차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 밀도를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제조사 입장에서의 혁신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혁신은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혁신은 솔직히 그다지 없습니다. 지금 BYD C라이언 7 같은 경우도 셀 투 바디, 뭐 블레이드, LFP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테슬라 모델 Y RWD보다 20kWh 배터리는 더 집어넣고도 주행거리는 더 짧은, 전비는 4.3km/kWh로 더 낮은 이런 수준의 이 배터리와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BYD C라이언 7의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출렁출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물렁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웬만한 요철, 웬만한 크랙, 웬만한 불규칙한路面에서도 꽤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착자감이 편한 시트를 갖추고 있어요. 인체공학적으로 시트 잘 만들었습니다. 옆구리도 여유있게 잘 잡아주고요. 이 차의 폭 자체는 산타페보다도 넓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트의 좌우폭도 꽤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트와 그리고 이 물렁물렁한 서스펜션 세팅과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스펜션 세팅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꽤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승차감 세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물렁하게 부드러운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세팅을 해 놓다 보면 반대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주행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게 돼요. 시속 100km 정도 되는 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고 있는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안정성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속으로 이렇게 가속을 해봤을 때 차가 뭔가 이렇게 깔려서 쫙 뻗어나가는 이런 고속주행 안정성이 높은 그런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고요. 자, 차선 변경을 조금 급격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차가 좌우로 움직일 때 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넣고 급격하게 차선을 한번 변경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뭐 산길이나 이런 곳에서 코너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차체가 좌우로 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서스펜션 세팅을 부드럽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롤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네요. 팰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 뒷바퀴가 약간 뜬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서스펜션 세팅을 무르게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 BYD C-라이언 7도 그때 팰리세이드와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이 물렁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춘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 C-라이언 7, 이 정숙성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면을 구르는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억제돼 있어요. 컨티넨탈의 에코 콘택트 6라는 타이어, 이 컨티넨탈의 비교적 최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음매 같은 거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 도로의 충격이나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차가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양쪽 창문, 지금 윈드실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고, 전체적인 이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 이런 MVH 성능이 있어서는 꽤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숙한 전기차를 찾으신다면 이 C-라이언 7도 분명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 핸들의 왼쪽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가 활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버튼을 위로 올려서 시속 100km로 최고 속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갔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상황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법한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가 장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 C-라이언 7을 중국에서 사실 먼저 타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천장에 라이다를 하나 달아놨어요. 시내는 B, 디파일러 B라는 이름의 그 자율주행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내비게이션 목적지만 입력하면 내가 지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 차가 알아서 차선도 바꿔서 주행해주고, 신호도 기다렸다가 가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도 기다렸다가 가고 등등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라이다가 빠진 모델이 들어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선만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만 조절해주는 일반적인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은 중국 대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쉽죠. 지금 이렇게 핸들을 제가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정전식 핸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핸들에 센서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핸들을 흔들어 줘야지 내가 이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식의 토크식 핸들이 들어있고요. 토크식 핸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커브길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보타를 계속 해줍니다. 요즘 현대기아차 같으면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크 제어 방식이 아니라 조향각 제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앞에 도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부드럽게 핸들을 딱 계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됐는데, 이 BYD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크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 차선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차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들에 보정을 많이 해주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한테 어느 정도 주행을 맡겨놓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어댑티브 크루즈의 느낌이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핸들에 살짝 이렇게 지그시 좀 토크를 주고 있으면 그래도 이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BYD C-라이언의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BYD만큼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껐다는 걸 알기 어려운 브랜드가 없습니다. 자, 켜면 이런 식이에요. 끄면 이런 식입니다.
뭐 그렇게 차이도 없죠. 물론 이 차선이 파란색으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켰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 계기판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전방에서 시선을 떼서 계기판으로 시선을 내려야만 이 내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쉽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속도를 설정해 놓은 거 100km로 설정해 놓은 게 엄청나게 작은 글씨로 또 파란색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 차량의 디테일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C라이언 7에 HUD도 빠졌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시승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HUD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HUD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 그래픽이나 뭐 기본적인 속도, 내비게이션 경로, 또 어댑티브 크루즈와 자율주행 관련 그래픽들도 이 HUD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모델 같은 경우는 이 HUD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행 관련된 정보를 보려면 반드시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봐야 돼요. 이런 점들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중국차에서 원하는 건 그냥 저렴한 가격만 가지고는 중국차를 살 이유가 없겠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중국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국산차보다 더 많은 옵션과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중국차를 살까 말까 고민이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BYD C라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현지에서 파는 모델 대비해서 옵션은 이것저것 다 떨어져 있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뭔가 중국차가 국산차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네 라고 느끼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 A필러 쪽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기판을 이렇게 살짝만 쳐다봐도 이런 식으로 운전에 집중하세요 라는 이런 경고 알림이 뜨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굉장히 자주 뜹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한눈을 팔면 이 운전에 집중하세요 로고 또 바로 뜨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줍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시승했던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하면 이런 식으로 탁 내려서 이 카메라를 아예 닫아 놓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출시된 모델은 이 카메라 덮개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감시를 당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어떤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방 주시를 그냥 계속 하는 게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제일 맞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이런 것도 좀 잘못됐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km입니다 제가 지금 시속 80km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가속을 해볼게요. 페달을 밟아서 가속하면 계기판에 이렇게 과속 중이라고 방금 뭐랬니? 아니 무슨 과속이야. 저 과속 안 했어요. 저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했습니다. 과속과 가속을 잘못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속 중이라고 뜨는 거 가속 중이라고 오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중간 점검부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실수로 트립 리셋을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주행거리가 81km인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까지 도착했을 때 주행거리는 280km, 그러니까 딱 199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9km를 주행한 결과 남은 배터리 용량은 60%입니다. 오, 배터리가 60%나 남았어요. 지금 돌아가는데 또 200km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돌아갔을 때 아마 20%의 배터리가 남아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C라이언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 398km를 주행하는 걸 목표로 오늘 주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절반을 온 상황에서 배터리는 60%가 남았으니까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우수한 수준의 주행 거리를 보여준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전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9km를 주행한 결과 평균 전력 소비는 16.7kWh per 100km. 이거 환산하면 6km per kWh의 전비를 보여줍니다. 6이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지금 공인 인증 전비 같은 경우는 4.3km per kWh로 인증을 받았는데 확실히 환경부 인증받은 전비나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실주행거리, 실전비에 있어서는 우수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BYD C라이언 7은요 전장이 4830mm의 전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산타페랑 같은 길이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느낌이 산타페 같느냐? 산타페만큼 크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폭으로 봤을 때나 뭐 휠 베이스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산타페보다 더 길고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고는 조금 더 낮아서 약간 산타페의 크로스오버 버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시라이언의 크기를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서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번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중국 사양과 한국 사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천장에 붙어있던 라이다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그 신의 눈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라이다 이런 것들이 빠진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BYD 로고가 제가 중국에서 리뷰할 때도 이 크롬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그 예측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로고가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규상 이 램프의 조명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크롬 로고가 들어온 거 볼 수 있고요. 자,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백 하나가 대각선으로도 가로로도 세로로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냥 타이트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는 지금 산타페급의 전장을 갖춘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산타페에 비해서는 이 트렁크 공간 한참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실내 공간의 느낌은 산타페와는 사뭇 다릅니다. 산타페는 훨씬 더 공간이 여유롭고 특히 3열까지 있는 자동차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휠베이스까지 산타페보다 훨씬 더 긴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간은 넉넉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레그룸 공간 보여주고요. 지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같은 것도 적용돼 있어서 이 헤드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열 승객도 꽤 편안하게 이 장거리 주행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중국 사양 모델에는 여기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 모델은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아니, 중국에 파는 시라이언은 통풍 시트 넣어주고 왜 한국에 파는 차는 통풍 시트를 굳이 빼서 들어옵니까? 통풍 시트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옵션인데 그 옵션을 굳이 빼고 들어왔다는 거, 아이 그거 얼마짜리라고 그걸 빼셨나 라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하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주행 성능, 뭐 시승기 이런 거랑은 좀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이 썬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BYD 코리아 측에서 시승차를 주실 때 썬팅을 지금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 실내 안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전면 유리가 틴팅이 돼 있고 이 측면 후면 유리도 굉장히 진하게 지금 썬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법규 위반이죠. 우리나라 썬팅 규정은 전면 유리는 70%,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YD 측에서 이 시승차 썬팅을 해서 주신 건 이 안이 지금 거의 전혀 들여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측면 같은 경우는 거의 15%로도 추정이 되는 그 정도로 아주 깜깜한 썬팅을 해서 주셨는데, 자동차에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모범적으로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썬팅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 그대로 저희가 내일 반납을 하고요, 이 국설드 같은 썬팅집에 맡기셔서 이 시승차 다음에 받으시는 분은 더 밝은 썬팅으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5.6인치 디스플레이는 이 아토3나 BYD CL이나 이런 자동차들과는 다르게 가로였던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이렇게 윙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능은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팅레이 가라오케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제 승객분께서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 가사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죄송합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노래방 기능도 운전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떼창을 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 노래방 기능이 자동차에 들어오는 거 완전 적극 환영이고요. 사실 다들 이 자동차가 나만의 노래방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노래 즐기시면서 가는데 이렇게 간주를 제공해 주는 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피커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노래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죠. Every Breath You Take, 더 폴리스의 노래인데요. 이 Every Breath You Take는 1980년대에 나온 노래죠.
1980년대 스피커로 듣는 거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저희가 BYD C-라이언 7을 중국에서 시승했을 때는 덴마크의 오디오 브랜드 이 다인오디오의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피커는 12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모델은 다인오디오 옵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피커 개수를 보면요, BYD가 스피커 개수를 별도로 보도자료에 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커 개수를 제가 직접 살펴보면 일단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스피커 2개, 중저음역을 담당하는 도어 트림의 스피커 2개, 그리고 센터 스피커 하나, 그리고 뒤쪽에도 스피커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커를 지금 9개를 갖추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스피커의 성능을 놓고 보면 사운드의 해상도도 떨어지고요, 고음과 중음역대와 이 저음과 이 사운드의 이 밸런스 자체도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 C-라이언 7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노래를 틀면 이런 식으로 뽕짝뽕짝 하면서 여기에 갑자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진짜 노래방에 온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도 곧 품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성 품질에 있어서 BYD가 제공하는 품질은 그렇게까지 프리미엄한 느낌은 확실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는 BYD C-라이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제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깜빡이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너무 작고 깜빡이의 소리 자체가 빙빙 빙빙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소리예요. 들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 깜빡이의 소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를 떠올리게 되기 마련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게 깜빡이 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약간 이질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자의 인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저는 방향지시등 소리는 방향지시등 소리답게 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남 종합운동장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가 더 졌네요. 오늘 하루 꼴딱 이 촬영을 하는데 썼는데, 오늘 BYD C-라이언 7 과연 얼마나 주행했는지 장거리 주행 최종 결산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된 다음에 81km인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을 시작했고요. 강릉을 찍고 다시 하남 종합운동장 전기차 충전소로 돌아온 결과 주행거리는 480km, 그러니까 저희가 399km, 거의 4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배터리는 13%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53km. 자, 그러면 BYD C-라이언 7 공인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398km로 인증을 받았지만 398 더하기 53 하면 451km를 주행할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역시 우리나라 환경부의 인증은 조금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무튼 주행거리 하나만큼은 이 환경부 인증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전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00km를 주행하면서 나온 전비 결과는 100km당 15.7kWh의 이 평균 전력 소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익숙한 이 킬로미터당 전비로 환산하면 6.3km/kWh 정도의 전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 인증받은 전비 4.3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실전비 같은 경우 6.3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이거는 이 BYD의 인증팀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전비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모두에서 이 공인 인증된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걸 볼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BYD C-라이언 7을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 시승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BYD C-라이언 7의 국내 출시 가격은 4,490만원 시작입니다. 이게 괜찮은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BYD 측에서 보조금을 지금 수령하지 않고 일단 빨리 출고받고 싶은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이 환경부 보조금 예상 가격인 180만원 정도를 그냥 BYD에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럼 실구매 가격은 4,200만원대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차의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을 때 이 가격이 과연 좋게 나온 것인지 안 좋게 나온 것인지, 이 가격이면 그냥 기아 EV3를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